92페이지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어떤 땅에 용도 지역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획이 다 끝이 나면은 용도 지역을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계획을 잡아놓고 어떤 종류로 하겠다고 용도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땅을 개발하지 못하게끔 세 개로 나눠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이 있고 건축허가 제한구역인데 이 세 개는 전부 다가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산 땅이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 그러면 그 틀림없이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용도 지역이 뭐라 그랬죠? 땅에 뭐를 그랬죠? 계급을 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계급에서 윗계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건물을 질 수 있는 종류도 많아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땅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아까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 50만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군이나 시장이 결정해서 도지사의 결정을 받으면 거기에 용도지역이 결정을,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건데 50만 미만은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50만 이상은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는 건데 근데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시가화 조정구역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새로 만들어진 대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거기를 아무것도 개발 못하고 용도지역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둬라 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지역은 하나의 동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SRT를 새로 기차를 만드는데 여기 새로 만들어진다. 그럼 역을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 역 주변을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 있는 곳을. 거기에 보면은 광장도 만들어야 되고 주거용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상업용 건물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역이 어떤 출입구를 어디를 만들어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걸 만들어지면 그 옆에 있는 그 역 주변을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동네를 만들려고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키려고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지역은 아주 큰 거고 개발행위 허가지역은 한 동네를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청을 옮긴다든지 법원을 옮길 수도 있죠. 충남도청이 홍성인가로 옮겨갔죠. 그럼 옮겨가는 거에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남부지방법원인가가 저기 있던 것이 옮겨왔죠. 법원이 옮겨지죠. 옮겨지면 그 법원 옮겨지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을 다시 변경시켜야 될 그때는 그 건물 중심이나 그 동네만 그 몇 가지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만들어지는데 다 개발을 유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그게 풀릴 때까지 아무 건물도 못 짓는 거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에다 하면 5년에서부터 20년 동안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다 하면 3년에서부터 5년까지를, 건축허가 제한지역은 3년 이내인데 시가화 조정구역의 요 근래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국제공항이 김포국제공항이었었죠. 김포국제공항을 영종도로 옮겼죠. 영종도로 옮겼잖아요. 그때
영종도 전부 다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어놨던 겁니다. 묶어놓고 거기에 의해서 공항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활주를 어디 만들고 진입도를 어떻게 만들고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한 몇 년이 걸렸고, 그것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필요한 경우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너도 나도 건물을 많이 짓는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을 다 할 때까지 아무 건물을 못 짓게끔 만드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건축허가 제한구역은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도 지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확정이 될 때까지 아무 개발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건데,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부터 20년을 아무것도 못하게끔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건물에 관한 것은 허락을 해줍니다. 농사도 못 짓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나 건축 허가 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것 자체도, 농막이나 뭐 이런 것 자체도 아무것도, 가설 건축물은 지을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외에 정식 건물은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 지역에는 어떤 건물도 허가를 내지 않는다. 시가와 조정구역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축사나 창고나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게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든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든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하기원에 지정이 돼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보게끔 되면, 아, 이거는 조만간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건데, 이렇게 용도 지역이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그 땅은 가격이 상승하게끔 돼서 무조건 용도 지역이 바뀌는가 보다고 사놨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도면이 확정이 되고 끝나면은 수용도 되지 않고 용도 지역도 바뀌지 않고, 아, 거기는 우리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하면 옛날 용도 지역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 있는 경우에도 수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만은 바다 가까이 있는 땅에도 같이 수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다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짓는 건 아니다. 다만 건폐율 40%고 용적률 80%고 단독주택이나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질 수가 있고, 이종 근린생활 중에서는 일부는 지을 수 있고 일부는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도 내가 큰 빌딩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고 않은 경우는 내가 개인주택을 짓는다 또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 다만 건폐율은 40%고 용적률은 80%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냐면
예전에 어떤 땅을 그 용도 지역이 지금은 1종 주거, 2종, 3종 주거 이렇게 세분화된데 예전에는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전용 주거 지역, 그냥 일반 주거 지역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5층짜리 그 옛날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은 거기에 땅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도로폭이 좁다든가 또는 배수로가 작다든가 아니면 수도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5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수도관은 10세대밖에 들어가지 못했게끔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인데 용도 지역에 의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겠다 하게끔 되면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수도도 모자라고 배수로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다 지게끔 되면 수도도 늘려야 되고 전기도 늘려야 되는데 배수로도 더 큰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돈이 없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더 넓힐 수 있는 그 경제적 능력이 없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딱 지정해버리게끔 되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다 하고 정해져 있는 거를 개발밀도를 하면 그 용적률을 100%로 낮춰버리는 거고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용적률을 100%를 줄 수가 없고 50%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의할 때 박정희 정부에서 이 강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남을 만들었을 때에 아파트는 수천 대가 막 지어지는 겁니다. 지어진데 그 당시에 우리 수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노량진에 있었습니다. 수원지가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부 때에 강남에 아파트를 막 짓다 보니까 노량진 수원지가 있던 걸 갖고 물을 그 강남에 있는 물을 다 수도를 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팔당에다가 상수원보를 그때 만드는 겁니다. 강남을 개발하면서 수도를 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내가 지금 강의를 하니까 그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제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때 강남에 제가 수도국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때 강남에 아파트는 지어대는데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 아파트 지는 거를 수도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끔 위에서 내리 찍어갖고 다 만들어내라고 그래갖고 정말 한 2년 동안을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면서 그 팔당상선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관을 끌어서 강남에 보내는 걸 한 2년, 3년 동안을 제가 수도국에서 근무했는데 오늘 교수님이 그 강남 개발을 얘기하니까 제 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강남을 개발하는데 그만큼 기반시설, 수도 자체도 부족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공급할 수 없다 보니까 노량진에 있던 거를 팔당으로 옮기게끔 만들어서 서울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넉넉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던 게 그때 강남을 개발하면서 노량진에 있던 그거를 팔당으로 옮기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고 거기를 팔당 근처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팔당 근처에 있는 사람은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짓는 그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보게끔 된 거고 그 덕분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돗물을 틀으면 언제든지 수돗물이 부족하고 수돗물이 끊긴 적이 없었죠. 저 어렸을 때는 수돗물 끊긴 적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당에다가 우리 엄마나 할머니가 마당에다 큰 대야 같은 걸 만들고 수돗물이 나오는 걸 받아놨었습니다. 왜? 수돗물이 끊겨서 안 나올 때는 그 물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요새 수돗물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여튼 개발밀대 관리구역이라는 건
그런 당시에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 그렇게 지정해 놨다는 것이지, 지금 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허가를 내지 않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이라는 금이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땅이든지 집을 지려면은 내가 집을 짓고 전기도 연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도로에도 연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배수로에도 연결시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물을 질 때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기반시설을 사용을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집을 질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라 해갖고 누구든지 새로 그 당시 200평인가 얼마 이상의 집을 지게끔 되는 거는 무조건 전부 다 기반시설을 전부 다 내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 예고하고 언제부터 이거를 시행한다 해갖고 우리 나한테 그 당시에 토지개발 강의를 듣던 사람들한테 내가 전부 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몇 월 며칠 전까지 전부 다 건축허가를 받아놔라. 받아놓고 착공비까지 넣어라. 그러고 나면은 되지. 그렇지 않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받게끔 되면 기반시설 부담이라는 금액을 내야 된다 해갖고 그 당시 우리 수강생들이 너도 나도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어떤 누군지 몰라도 어떤 분이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위헌이다 하고 소송을 냈어요. 평상시에 세금을 걷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할 일이지, 그거를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다가 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이거는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분이 이겼어요. 이기다 보니까 그 후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다시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반시설 돈을 내는 것이 없어지고,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보면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배수로나 도로를 기반시설을 누가 만들어야 되나 하면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기반시설을 본인이 내서 만들어서 집을 짓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지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뭘로 만들어냐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질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게끔 만드는 겁니다. 제가 내가 우리 땅을 수백 개를 수천 개를 가지고 추적 물건을 하면서 토지 계획을 따져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걸 못 보다가 몇 년 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걸 딱 한 번 봤습니다. 오? 드디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땅이 이렇게 있었네. 이건 내가 강의 때에 설명해줘야지 하고 뽑아놨는데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 지금. 그때 한번 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다시는 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물을 지려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되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배수로나 도로나를 자기가 만들어야지 개발의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게 뭐야? 기본시설이라는 겁니다.